운명적 조우의 존재를 신뢰하십니까?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적 배경마저 상이한 두 인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마치 전생부터 예정된 서사처럼 설명 불가능한 강력한 이끌림이 발현되었죠. 서울의 지극히 평범한 거리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날, 과연 어떠한 일들이 전개된 것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방공포병대위 에일라 로스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언돔 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 국경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이곳은 로켓 공격의 최전선이었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었죠. 돌연 레이더에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로켓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요격 시퀀스를 작동시켰고 아이언돔이 반응하며 하늘에서 성광과 폭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대비 로켓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궤적 또한 이전과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급속도로 과부하 상태에 진입했고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에는 치명적인 빨간 불이 점등되었습니다. 시스템 포화 상태. 요격률 70%로 하락. 제 옆에 부사관이 절규했습니다. 70%라는 수치는 30%의 로켓이 민간 지역에 그대로 떨어진다는 비극적 의미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려 시도했으나 시스템은 더 이상 저의 통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로켓이 거주 지역에 명중했을 때의 폭발음은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창문이 진동했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달아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무력감 속에 통제 화면만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위님, 학교 근처에 명중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조기 등교하는 아이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막아야 했던 생명, 제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30분간의 공격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는 전체 로켓 중 23%를 놓쳤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요격 실패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피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17명, 부상자 48명.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저의 실패, 저의 맹세 불이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소중한 생명들이었으니까요. 공격 종료 후 저는 자진하여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도한 광경은 실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건물잔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먼지와 연기로 가득 뒤덮인 거리. 한 여성이 저의 군복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아이언돔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반복해서 구토해야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조금만 더 정확했더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날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고위 장성들 앞에서 저는 작전 실패의 경위를 상세히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설명을 덧붙이든 그것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로스 대위, 이번 일은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작전 참모의 위로는 오히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체계적 한계라는 답변에 대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비극이 반복된다는 뜻인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 후 작전 참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스 대위, 새로운 방공 시스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천공 시스템인데 기술 평가단에 당신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극비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단 6명뿐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낯선 무기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천공 시스템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동시 교전 능력은 아이언 돔의 3배에 달합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3배라니 그날 새벽 우리가 놓친 수많은 로켓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방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우리보다 적지만 기술력은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방산청 차장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역시 우리처럼 적과 대치 중인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로스 대위는 현장 운영 전문가로서 기술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텔아비브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지중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또다시 로켓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출국 전날, 저는 희생된 아이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분단국가, 경제강국, 그리고 첨단 방위 산업국. 우리 이스라엘과 놀랍도록 닮은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찾던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대한민국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현우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무표정했으며 군인다운 짧은 인사 후 곧바로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인근 방공기지로 이동합니다. 약 2시간 소요됩니다. 그의 영어는 정확했으나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경이로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질서 정연한 도로,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전쟁 중인 나라처럼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이소령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같구나.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전쟁의 그림자를 짊어진 사람들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시설, 정교하게 위장된 레이더,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미사일 발사대.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철벽 방어였습니다. 여기가 천공 시스템 통제실입니다. 이소령이 안내한 곳은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대의 모니터, 그리고 정숙하게 임무를 수행 중인 요원들. 우리 아이언 돔 통제실보다 훨씬 넓고 정교했습니다. 내일 공식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시죠. 그러나 저는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새벽의 기억이 끊임없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숙소를 나선 저는 기지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죠.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이소령이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가상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고 천공 시스템이 이를 하나하나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훈련 중이시군요. 제 목소리에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그의 눈에는 극한의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실전은 주로 새벽에 찾아옵니다. 저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죽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한반도 전체의 방공 상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직접 경험하신 건가요? 이소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첫 실전이었습니다. 소위가 된 지 석 달째였죠. 포탄이 떨어질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와 같은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2명은 해병대원이었지만 2명은 일반 주민 60대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픔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방공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하늘에서 오는 위협에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도 며칠 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고백에 이소령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이해와 연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 돔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우리는 23%의 로켓을 놓쳤습니다. 민간인 17명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군요.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네,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천궁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이소령이 일어나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진한 향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공 임무란 참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성공해도 아무도 모르지만 실패하면 모두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는 같은 짐을 짊어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소령이 단순히 기술자 이상의 존재, 즉 저처럼 매일 밤 하늘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전사임을 깨달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영하 20도의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극한 작동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 아닌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이소령의 염려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밤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극한 상황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추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고 저는 통제 장비를 다루려다 실수를 범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잘못된 버튼을 눌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하자 이소령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 재해 방지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호흡하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천궁 시스템은 완벽하게 기능하며 모든 표적을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훈련 후 야전 막사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던 중 이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스 대위님, 아니 에일라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계급보다는 이름이 더 친근할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3일 만에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교류를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현우 씨라고 부를게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일라 씨,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매운 음식은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김치는 정말 불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전쟁과 무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음식도 먹어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가요? 주로 지중해 식입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쓰고 향신료도 다양하죠.
기회가 된다면 제가 후무스 허머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하신 거죠? 현우 씨의 미소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친구를 만났다. 같은 하늘을 지키는 사람. 같은 무게를 아는 사람. 일주일째 되던 날, 현우 씨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최전방 관측소였죠.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입니다. 저 너머가 북한이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들.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70년간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니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이지 않는 갈등, 증오의 연쇄를 떠올렸습니다. 에일라 씨는 평화를 믿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꿈을 꿉니다. 저 철조망이 사라지는 날을요.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혼재된 복잡한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이언돔이 실패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은 결국 끝나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제 고백에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꺼운 장갑 너머로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다른 전쟁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올 평화를 위해 오늘도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요. 현우 씨, 저의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기술평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에일라 씨를 만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현우 씨 옆이라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내일 서울 구경 어떠세요? 주말이니까 시간 있을 텐데. 현우 씨의 제안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아닌 완전히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전쟁만 생각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싶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우 씨가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저는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놀라셨습니까? 군인도 가끔은 일반인처럼 살아야죠. 그의 웃음은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주말의 서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젊은이들, 가족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북쪽으로 50km만 가면 최전선인데 그것이 한국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영위하는 나라죠.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였습니다. 현우 씨가 작은 찻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대추차가 유명합니다. 따뜻하고 달콤하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어린 시절, 군인이 된 계기. 전쟁과 무기가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5참전 용사십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현우 씨의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저 상처받은 사람들만 남긴다고.
어머니, 에일라 씨는 업무차 오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지.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가족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현우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우리 현우군 입대할 때예요. 얼마나 앳되던지. 사진 속 20살의 현우 씨는 지금의 단단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현우 씨의 목소리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에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타국에서 느낀 가족의 온기, 그것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돌아오는 길에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들이세요. 현우 씨가 왜 그렇게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요. 제 말에 현우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2주간의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도입을 강력히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귀국 전날 밤, 현우 씨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겁니다. 천공 도입이 결정되면 기술 교류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때도 에일라 씨가 오실까요?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현우 씨 옆이라 따뜻했습니다. 에일라 씨, 이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일까요? 운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답에 현우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첫 입맞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닙니다. 저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깊게. 한강의 바람도 도시의 소음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 거예요. 반드시 만날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지구 반대편이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같은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니까요. 제 고백에 현우 씨의 눈이 커졌고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에일라.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과 재회의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연락할게요. 매일 연락할 겁니다. 저도요. 시차가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하늘은 하나이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현우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열어보세요. 비행기에 오른 후에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한국의 전통 문양인 태극 모양이었고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도 같은 하늘을 봅니다. 당신을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저는 목걸이를 걸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의 하늘은 어디서나 동일했습니다. 현우 씨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천궁 도입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7시간의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서로 시간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늘 한국은 첫눈이 왔습니다. 화면 속 현우 씨가 창밖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덥네요. 사막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곧 만나러 갈게요. 천궁 설치 지원단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한 달 후 다시 로켓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천궁 시스템이 아이언돔과 함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의 표적이 나타나자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이언돔과 천궁의 이중 방어망이 펼쳐졌고 단 한 발의 로켓도 민간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방어 성공. 통제실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날 밤 현우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천궁이 해냈어요. 100% 요격 성공. 정말로요? 에일라 씨가 운영한 거예요? 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완벽했습니다. 현우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현우 씨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재회했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현우 씨는 한 달간 이스라엘에 머물며 천궁 시스템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우 씨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무엇을 빌고 싶으세요? 평화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것을 빌게요. 우리는 함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을 믿었지만 바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미래? 현우 씨가 떠나기 전날 지중해가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에일라,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현우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늘 아래서든 함께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반지를 낀 손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만든 인연이 결국 사랑으로 꽃피웠구나. 이제 우리는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청혼 후 6개월, 우리는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먼저 텔아비브 해변에서 유대식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후파허퍼 아래 현우 씨와 나란히 서서 랍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가 히브리어로 서약을 외울 때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도디 베도디 리아니 도디 비도디리 나는 그대의 것이요 그대는 나의 것이라. 완벽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우 씨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유리잔을 깨뜨리는 순간 모두가 마잘 토브를 외쳤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안고 빙글 돌았고 지중해의 파도 소리가 축가처럼 들렸습니다. 2주 후 서울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서 전통 혼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에 현우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완벽한 현우 씨 부모님도 어색하지만 함께 춤을 추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뻐요. 시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우리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우리 사위도 멋있어요.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던 것입니다. 2주 후 서울 결혼식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속에서 전통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부 입장은 가마를 타고 들어갔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복의 무게가 상당했지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마주 앉아 표주박 잔을 나눠 마실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세요? 그냥 너무 벅차서요. 에일라 씨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동서양의 절을 받고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나라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지다니. 아버지의 축사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패백은 정말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무거운 한복을 입고 계속 절을 하니 땀이 났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주신 대추와 밤을 받으며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으세요. 친척 어르신들의 덕담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사랑은 하나였고 두 가족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정말 특별했습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전쟁을 잊고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현우 씨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후 1년, 우리는 한이스라엘 통합방공 시스템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천궁과 아이언 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요격 효율을 30% 높일 수 있습니다. 현우 씨의 제안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양국의 기술진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때로는 한국 평택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로스 소령님과 이 소령님은 정말 환상의 팀입니다. 한국 방산청 관계자의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프로젝트를 다른 분쟁 지역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로요. 우리의 일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평화 구축의 모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텔아비브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에서 지냈죠. 두 집 모두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구한 김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팔라펠을 만들게요. 퓨전 요리 파티네요. 우리의 식탁은 늘 두 문화가 어우러졌습니다. 후무스와 김치가 나란히 놓이고 샤크슈카와 된장찌개가 함께 끓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지사를 열었고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소령님 부부 덕분에 한이스라엘 방산협력이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사랑을 넘어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의 통합방공 시스템이 첫 실전 테스트를 맞았습니다. 가자에서 동시다발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새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요격률 98%.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통제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 씨와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통합 시스템은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화상회의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책으로 써보는 것은 어때요? 기술 협력이 어떻게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공동 저술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두 하늘, 하나의 평화로, 기술적인 내용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독자의 리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줬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쪽도 긴장 상태예요. 하마스가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양국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죠. 현우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인연이 평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봄, 저는 특별한 소식을 현우 씨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현우 씨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안아 들고 빙빙 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기가? 네, 이스라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8주래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어느 나라에서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 아기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겁니다.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시어머니는 바로 아기용품을 사러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통 아기용품을 준비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됐고 동시에 아기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에일라, 무리하지 마요. 이제 당신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현우 씨의 걱정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저도 이제 방공 시스템처럼 2중, 3중 안전장치를 가동 중입니다. 5달째, 우리는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우리 공주님이 오신답니다. 현우 씨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이미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름 정했어요. 하늘이 어때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샤메이임, 한국어로는 하늘. 두 하늘 아래에서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 딱이네요. 우리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오가며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산후조리 문화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긴장되었지만 현우 씨가 항상 곁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왜요? 전쟁을 막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니까 평화를 만드는 아이가 될 겁니다. 진통이 시작된 날, 현우 씨는 병원까지 안전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요. 우리가 로켓도 막는데 출산쯤이야. 그의 농담에 웃다가 진통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하늘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현우 씨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수많은 생명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에일라. 정말 고생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하늘이는 현우 씨의 말대로 집은 더 시끄러워졌지만 그만큼 행복도 커졌습니다. 일은 계속됩니다. 최근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평화로운 하늘을 위해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현우 씨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강연도 자주 다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경을 넘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화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의 일이 정말로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으시나요? 이번엔 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평화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젊은이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처럼 국경을 넘어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와 이스라엘 유학생 커플이 인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준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올해로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이언 돔이 실패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네요. 후회 없어요. 가끔 현우 씨가 묻습니다. 단 하나도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들도요. 하늘이와 평온이가 잘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방공 시스템이 필요 없는 세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직 비와 눈뿐인 세상이 오기를. 엄마, 별똥별 봤어요. 어느 날 밤 하늘이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소원 빌었니? 응,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순수한 아이의 소원에 현우 씨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기고 이해가 오해를 넘어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이와 평온이가 자라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나갈 테니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보다 더 평화롭기를, 더 많은 사랑이 국경을 넘기를 염원하며 매일 아침 저는 두 나라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똑같이 푸른 하늘, 그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쟁이 만든 인연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평화의 씨앗이 된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두 하늘, 하나의 평화 아래 우리가 써 내려간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방공포병대위 에일라 로스와 한국 공군 소령 이현우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해 드렸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깊이 간직했던 두 사람이 기술 협력을 통해 조우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에 도달한 서사는 단순한 로맨스를 초월하여 두 나라의 평화 협력이라는 놀라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졌음에도 같은 하늘을 지킨다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은 가장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하늘이와 평온이라는 두 아이의 이름처럼 그들의 사랑이 창조한 미래는 매우 희망적입니다.